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사연 듣는 재미에 푹 빠진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저는 회사를 다니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최근에 어머니가 수술을 하시게 되면서 입원을 하여 옆에서 있던 도중에 이곳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가지 일들을 겪으며 이곳에 사연을 보내도 되겠다 싶었는데, 최근에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비로소 완성이 된 제 이야기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사상으로 꽁꽁 쌓인 저희 시모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열불이 터지네요. 그럼 여러분도 답답한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린 시절 저희 집은 다른 집과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역할을 하시는 보통 집과 달리 우리 집의 가장은 엄마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하시던 곳에서 몸을 크게 다치셔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바람에 그 뒤로 엄마가 집안의 살림과 함께 가장 역할까지 하셔야 했거든요. 아버지가 다치시기 전까지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시던 엄마는 누워만 계셔야 했던 아버지 대신에 돈을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잡히는 일 모두를 하셔야 했습니다. 살림 살면서 바깥일까지 두 사람 몫을 혼자 해야 했던 엄마가 얼마나 고생이셨는지 지금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가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엄마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란 바쁜 생활 중에도 가족들의 작고 큰 행사와 기념일을 모두 빠짐없이 챙기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셔도 제 생일을 까먹거나 학교 행사에 빠진 적 없으셨으니 엄청 대단하시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안이 잠시 휘청거리는 시간도 있었지만 금방 중심을 잡으신 엄마 덕분에 저는 별 걱정 없이 공부 외에는 다른 신경 쓰지 않고 자랄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은 별로 없었고 다치신 아버지가 안타까우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늘 불쌍했습니다. 혼자서 갖은 고생을 해오셨던 엄마를 보면서 저는 아버지 대신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엄마 덕분에 다른 고민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저는 학창 시절도 열심히 보냈어요. 하는 일은 뭐든 열심히 해온 덕분에 저는 학비가 덜 드는 공립대를 입학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도 엄마의 부담을 덜어드리려 장학금을 받아가며 4년 동안 좋은 성적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죠. 하루빨리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자 대학 생활 내내 취업을 목표로 했던 저는 졸업을 하기 전에 입사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며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자와 안정적인 연애를 하다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평범한 저희 집과 달리 남편의 집안 형편은 꽤나 여유로웠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남편은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 시어머니와 둘이서 생활하는데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요. 여유롭게 자란 덕분인지 남편은 성격도 좋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큰 걱정이 없었죠. 그렇게 걱정이 없을 것 같던 저에게도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조금 푼숫기가 있는 시모 때문이었죠. 결혼 전부터 말실수가 잦던 시모는 똑같이 남편 잃고 살아온 저희 엄마에게도 말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돈께서도 아드님을 혼자 키우신다고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아유, 그 말도 못하죠. 그나마 남편이 돈이라도 많이 남겨줘서 다행이지. 사돈처럼 남편이 돈 하나 없이 아프기만 했으면 저 정말 못 견디고 죽었어요. 제가 사실 그 어린 시절에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모르는데 그 사돈은 혼자 벌어 자식을 키우다니 정말 대단해 보여요. 딱히 악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매번 생각 없이 말을 꺼내 상대방을 괜히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던 시모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몇 번이나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어머, 하은이 얘 봐라. 랍스터를 엄청 잘 먹네. 너 원래 갑각류를 좋아하니? 네, 그 부모님 고향이 동해 쪽이라 할머니 댁에 가면 바다 음식을 많이 먹어서요. 그래? 그래도 랍스터가 게보다는 훨씬 맛있지?
내가 사돈께 들어가지고 대충 감이 오네. 너희 집이 지지리도 없이 살아서 비싼 랍스터를 못 먹어서 더 난리인가 보다. 옥현아, 너는 아빠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못 사는 애들은 이런 음식 구경도 못해서 나이 먹고서 겨우 먹잖니. 물론 남편도 똑같이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시모에게 눈치를 주었고 그때마다 시모는 나쁜 의미가 아니었다며 제게 선물이나 용돈을 주면서 마음을 풀라고 하곤 했습니다. 듣고 있을 때는 기분 나쁘기는 했지만 자주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싶어 저도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진심이 있는 사과 한마디면 될 텐데 매번 돈이나 선물로 대신하는 것이 이상하긴 했죠. 그렇게 가진 게 돈뿐이라 그런지 세상 모든 일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시모에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건지 화훼와 묘목으로 큰 돈을 번다는 사업에 투자한 시모가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큰 돈을 잃은 탓인지 시모가 그 투자 실패 이후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돈에 집착을 보였거든요. 사실 부자는 망해도 먹고 산다고 아무리 투자로 재산을 말아먹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번듯한 집도 있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음에도 시모는 돈에 너무 집착했습니다. 자기 주머니 나가는 걸 끔찍하게 생각하고 남의 것은 공짜인 것 마냥 좋아라 했습니다. 그쯤 언젠가부터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곤 했어요. 작은 물건이나 잃어버리기 쉬운 거라면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며 무시라도 할 텐데 결혼 선물로 받은 비싼 그릇들과 제가 큰맘 먹고 구매한 값비싼 보석류, 가방들 같이 꼭 값이 나가는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집에 도둑이 든 것은 아닐 테고 처음에는 제가 다른 곳에 두거나 물건을 잃어버리고 왔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유심히 생각해보니 유독 어머님께서 집에 오셨던 다음 날 물건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것이 불편하긴 했지만 저도 혹시나 싶어 물어보게 되었죠. 어머님, 혹시 저번에 저희 집 오셨을 때 물건 가져가신 게 있으세요? 뭐? 내가 너네 물건을 왜 가져가니? 그리고 가져갔으면 가져간다고 말을 했겠지. 왜? 뭐가 없어지기라도 했어? 아니요. 짜증을 내며 단번에 아니라 하는 시모를 더는 의심할 수도 없었고 저는 정말 집안에 도둑이라도 드나드는가 싶어 결국 홈캠을 설치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화면에 시모가 아무도 없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안방에서 무엇인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휴대폰에 나오고 있었어요. 놀란 저는 급히 시모에게 전화하였죠. 어머니, 혹시 지금 어디세요? 왜? 이제 하다못해 시엠이 감시라도 하냐? 내가 집이지 다른 곳에 있을 리가 있어? 아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음식 좀 가지고 댁에 갈까 싶어서요. 분명 몇 초 전까지 저희 집 안방에 있던 시모가 제발저리며 화를 내는 것을 듣게 된 저는 결국 그날 저녁 시댁에 가서 카메라에 찍힌 장면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시고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없어진 그릇, 보석, 가방 전부 어머니께서 가져가신 거죠? 뭐? 너는 시애미를 도둑년으로 몰아? 그래, 이게 뭔데? 아니, 이게 언제 찍힌 거야? 보세요, 여기 안방에서 물건 가지고 나오시는 분 어머니 맞으시죠? 도대체 왜 제 물건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들 전부 다 어디 있고요? 너는 시엠이 망신시키려고 이런 장치까지 설치해서 모욕을 주냐? 그래, 내가 너 안 쓰는 물건 좀 가져갔다. 가져갔어. 괜찮아 보이는데 쓰지도 않길래 내가 용돈이나 벌겸하고 가져갔어. 안 쓰는 물건이요? 없어진 물건 다 제가 아끼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 물건들 가져가서 전부 파신 거예요? 그래, 그까짓 거 다시 사주면 될 거 아니냐? 그건 그렇고 시애미를 이렇게 망신이나 주고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다 버릇이 없니? 제가 증거를 들이밀자 발뺌하지 못했지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망신을 주었다며 제게 성질을 부리는 시모를 보니 시모는 끝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알게 되면서 남편이 시모 대신 미안하다며 없어진 물건들을 다시 사주겠다고 했지만 남편 돈이나 제 돈이나 결국 같은 지갑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시모에게 원래 물건들의 절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상황을 끝내게 되었죠. 그것도 뻣뻣하게 있는 시모 대신에 남편이 제게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 겨우 용서하게 된 거지만요. 아들이 그러는 걸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건지 그 후에도 황당한 사건은 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날씨 좋은 주말을 맞아 남편과 오랜만에 데이트를 나가려 화장을 하며 꾸미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집을 깨우는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현관 앞에 시모가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캐리어 2대를 가지고 말이죠. 부부싸움을 할 아버님도 없는 상황에 대체 저 짐은 무슨 의미일까 싶었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 짐은 다 뭐고요? 아유, 힘들다. 우선은 시원한 물 좀 내와라. 남편도 한가득 짐을 챙겨온 시모를 보고 무슨 영문인지 몰라 놀랐고 저희 둘 다 물을 마시는 시모를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물을 다 마신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유, 이제야 살 것 같네. 근데 너희 정수기 뭐로 쓰냐? 이거 물맛이 우리 집만 못하네. 이제 같이 살려면 입맛도 맞춰야 할 텐데 당장 정수기부터 바꿔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살다뇨? 무슨 말이긴. 내가 오늘부로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소리지. 내가 너희 고생 안 시키려고 저 무거운 캐리어를 2개나 직접 여기까지 끌고 왔잖니. 어머니 집은 어떡하시고요? 그 집, 오늘 다른 사람이 이사 들어왔잖아. 그 집 저번에 좋은 가격에 팔았다. 네? 그 집을 왜 팔아요? 아니,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저번에 웬 엉터리 놈한테 속아서 손해봤잖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투자처를 하나 소개받아서 만회하려고 집 팔아다가 거기다 다 넣었다. 어차피 너희랑 같이 지내면 되니까. 그런데 놀러 올 때 보던 거랑 집이 좀 작다. 그 빈 방에서 생활하려고 했는데 방이 작아서 도저히 안 되겠네. 너희가 안방을 좀 비워라. 내가 집안 어른인데 작은 방에 있을 수는 없잖니. 저는 너무 뻔뻔하고 당당한 시모 태도에 어이를 잃었습니다. 어머, 하은이 제 표정 좀 봐라. 얼굴에 속마음이 뻔히 보이네. 왜? 너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싶지? 그래, 맞아. 이제 이 CM이랑 살면서 너도 고생 좀 해봐야지. 지금까지 시집살이도 없이 너무 편하게 살았잖니. 그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온 시모 때문에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전에도 일들이 있었지만 참고 넘어갔는데 아무리 아들 부분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집으로 와서 당당하게 안방을 내놓으라 하는 시모 모습에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어가 다르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내 사정이 이러하니 신세 좀 지겠다, 미안하다 이런 말만 했으면 이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며느리에게 부탁하는 게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염치 없이 행동할 필요가 있을까 했어요. 안 그래도 불편한 사이에 더 불편한 상황까지 만든 시모는 이에 개의치 않고 오래 같이 산 사람처럼 집안을 아주 편안하게 활보했습니다. 정작 집주인인 저희 부부는 시모 때문에 이혼 위기까지 처했는데 말이에요. 집 안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시모와 이 때문에 생긴 남편과의 갈등, 거기다 바쁜 회사 일까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을 그때 하필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엄마의 암 소식이었죠. 그간 회사 일과 시댁 일로 정신이 없이 살다 보니 제가 엄마를 먼저 챙기지 못했어요. 연락이 올 때면 매번 스트레스에 지친 목소리로 엄마의 통화를 귀찮은 듯 받았는데 그제서야 제가 내뱉은 말들과 그 모든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버텨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은 날
곧장 엄마에게 갔더니 엄마는 아픈 자기 자신을 먼저 걱정하기보단 급히 뛰쳐 들어오는 저를 더 걱정하셨어요. 천천히 와. 뛰쳐오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엄마가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서둘러서 왔어. 엄마, 미안해.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신경을 못 썼지? 엄마가 이래서 너한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아. 치료받으면 살 확률도 있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연락 안 하려고 했는데 치료받을 때 보호자가 필요해서. 이모가 올라오기 전까지만 네가 같이 가줘.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걱정만 시켜서.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딸인데. 내가 당연히 엄마 옆에 있어야지. 내가 회사 쉬더라도 엄마 옆에서 있을게. 에이, 무슨 소리야. 이서방은 어쩌고. 너도 네 가족이 있는데. 이젠 거기에 충실해야지. 엄마는 이모랑 있으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부탁할게. 엄마는 암에 걸려 스스로도 무서울 텐데 자식에게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으셨는지 제 앞에서 태연한 척, 강한 척 하고 계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 앞에서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그렇게 이모가 주변 일들을 정리하고 올라오시기 전까지 제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휴직하겠다는 저를 무척이나 만류하던 엄마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우선은 회사 휴가를 몰아섰으며 엄마가 입원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옆에 있게 되었어요. 대장암이던 엄마는 치료를 받으면서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지만 저와 같이 있는 시간만큼은 아픈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과 시모도 병원으로 병문안을 와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에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고 갔어요. 엄마 때문에 딴 생각할 겨를도 없던 저는 그렇게 모든 고민과 일은 제쳐두고 오로지 항암 치료를 받는 엄마를 돌보는 곳에만 집중을 하게 되었고 시모, 남편과 있던 갈등도 잠시 덮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휴가가 끝나기 전 일을 다 정리하신 이모께서 올라오셨고 회사로 다시 돌아가야 했던 저 대신에 엄마를 돌봐주기로 하셨어요. 제가 옆에 계속 있지 못해 걱정되기는 했지만 워낙에 우애가 좋으시던 엄마와 이모 사이여서 제가 그나마 마음을 놓게 되었죠. 회사에 다시 돌아간 뒤로도 저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받는 엄마를 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병원과 엄마의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라는 병이 병 자체도 무서웠지만 정말 사람 피를 말려 죽이는 병 같았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고 오신 다음에는 죽 한 숟가락도 먹기 힘들어 하셨고 앞에 있는 작은 공원 도는 것도 힘들어 하실 만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하면 먹는 게 더 중요하던데 고통이 심해 어떤 음식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 때문에 걱정하는 제 속만 까맣게 타들어갔죠. 그래도 저는 어떻게라도 엄마를 위하고 싶은 마음에 암에 좋다는 몸에 활력을 준다는 재료와 음식은 전부 다 사와서 엄마에게 한 입이라도 먹이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 노력을 알아주는 엄마도 항암 치료 후 속이 역한 걸 억누르시고 정성이 든 제 음식을 먹어보려 노력해 주셨고요. 덕분인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전이도 암 크기도 더 이상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상황상 당장의 수술은 할 수가 없었지만 항암으로 크기만 줄인다면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기에 당시 하고 있던 항암 치료가 매우 중요했죠. 그나마 이모 덕에 제가 숨통을 트고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이모 가족에게도 큰 일이 생기면서 이모가 급하게 내려가셔야 했어요. 아픈 엄마를 두고 내려가야 할 만큼 급한 일이었기에 결국 제가 다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를 돌보게 되었죠. 당장에 3차 항암 치료를 앞둔 상황에 저는 회사를 휴직하고 엄마를 돌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휴직하려는 저를 자꾸 말리시면서 차라리 간병인을 두자고 말씀하셨어요. 간병인이 있으면 저도 편하긴 하겠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이다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렇게 엄마를 돌볼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예, 하은아, 요즘 사돈 일로 많이 힘들지? 네, 고민할 것도 많고 그렇네요.
욱현이한테 들었는데 그 사돈 간병하는 걸로 너가 걱정이 많다면서.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나도 우리 욱현이 아빠 직접 돌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른다. 간병인 분들도 직업이니까 당연히 잘해주겠지만 또 가족 입장에서는 불편하기도 하지. 그래서 말인데 왜 너만 괜찮다면 내가 사돈을 옆에서 보살펴줘도 될까? 내가 우리 남편 아플 때도 옆에 있어 봤고 이왕이면 가족인 내가 옆에서 봐주면 돈도 아끼고 좋잖니. 어머니께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힘드실 거예요. 사돈간이라 불편할 수도 있고요. 어머, 사돈간에 이렇게 힘들 때 같이 도와주고 지내면 더 돈독해지고 얼마나 좋겠니? 그리고 이래봐도 내가 우리 남편 그 덩치 좋은 사람을 얼마나 잘 돌봤다고. 내 걱정이면 하지 말고 경험도 있는 내가 도와주마. 내가 계속해서 우리 며느리한테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답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응? 웬일로 제 걱정을 하시는 시모가 미심쩍긴 했습니다만 그땐 저도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라 그런지 저와 엄마를 걱정하여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시모의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어요. 엄마의 병환으로 정신이 없기도 없었고 가족 누군가 한 명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절실했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항암 치료 받을 때와 받고 나서 직후까지만 도움이 필요로 했기에 설마 그 사이에 별일이라도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싸우더라도 위기 때는 뭉치는 게 가족인데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걸 보면 제가 지금까지 너무 어머님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았나 반성도 하게 되었어요. 엄마도 제 회사 걱정을 먼저 하셨는지 시모의 제안을 조금 고민을 하시다 수락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이모를 대신해서 한동안 시모가 항암 치료를 받는 엄마 옆에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 회사를 마치고도 엄마를 찾아가 몰래 시모를 지켜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엄마와 시모는 사이좋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시모는 혹시 불편할 수도 있는 엄마에게 먼저 도움을 주며 간병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시모의 정성 어린 모습을 보게 되자 저도 이내 안심을 하고 시모를 믿게 되었어요. 핏줄인 저야 엄마의 간병을 하는 게 당연했지만 사돈 사이인 시모가 엄마를 돌봐준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의 보답이라도 하는 게 맞다 싶었어요. 평소에 갖고 싶은 것도 많으신 분이라 무엇을 사드려야 하나 싶어 고민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 덕분에 그래도 한숨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건 없으세요? 아이고 어깨야 무릎이야. 아픈 사람 옆에서 시중 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나마 내가 우리 남편 때문에 해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능숙하게 잘하는 거지. 안 그래도 내가 너 불러서 기니 말 좀 하려고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은 아니잖니.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도 해야 하고 투자한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사업은 없는지 봐야 하는데 사돈 옆에 딱 붙어만 있으려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니 다른 선물은 됐고 이왕 간병하는 거 그 비용이나 좀 계산해 줬으면 하는데 뭐 따지고 보면 용돈 좀 더 준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간병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뭐 얼마나 드려야 할지. 뭐 또 가족 간의 간병비라고 하니 그냥 네 말처럼 정성에 대한 보답 정도지. 글쎄 내가 있어서 사돈도 더 재미있어 하시고 좋아라 하고 평범한 간병인들보다도 일도 잘하니까 한 하루에 2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 20만 원이요? 하루에요? 어머니, 전문 간병인들도 평일에 15만 원 밑으로 받으세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신 것도 아니고 옆에 계시기만 하는 정말 간단한 간병인데 그렇게는 안 돼요. 예, 내가 말했잖니. 내가 전문 간병인보다 훨씬 심적으로나 일적으로 낫다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정 그러시면 내일부터 제가 간병인 쓸게요. 말씀처럼 지금까지 엄마 잘 돌봐주셔서 제가 어머니 말씀하신 돈은 드릴게요. 아니, 너는 엄마 병 낫는 게 중요하지. 그깟 돈이 중요하니?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간병인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고 나서서 먼저 도와주겠다고 해서 고마운 마음도 역시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간병인보다도 훨씬 높게 부르는 1급을 부르다 보니 저도 형편상 돈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다른 간병인 10일 일할 비용을 5일 만에 줘야 했어요. 감사한 마음은 마음이었고 돈 계산은 따로 해야 했죠. 저는 지금까지 시모가 간병일 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요구하는 1급까지만 계산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큰 돈을 벌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조급해졌는지 시모가 저에게 협상을 하며 처음 요구했던 어처구니 없는 금액에서 점점 내려가게 되었죠. 결국은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또 너네 집에서 머물기도 하고 있고 그 사돈이 눈에 밟혀서 적당하게 해주는 거야. 네가 정말 고마워해야 해. 대신에 지금까지 일한 건 나도 양보 못하겠으니까 아까 말한 금액으로 계산해서 주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겠는지 자리를 일어서는 저에게 전에 일한 몫까지 직접 계산을 한 종이를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소동이 있고 나서 그 뒤로는 별 일이 없었고 한동안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어요. 엄마는 힘든 항암을 잘 버티며 계속 하셨고 병원의 처방과 치료에 따라 잘 따라오셨죠. 엄마 옆에 시모가 간병을 하고 있지만서도 저도 자식된 마음에 틈날 때마다 병원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받아야 하는 총 12차 항암 치료 중 11차 치료를 받으러 입원을 했을 때였어요. 거의 다 끝나는 중에 마지막까지 신경을 쓰고 싶었는데 하필 회사 일이 밀려 제가 너무 바빴던 때였습니다. 그간 엄마 병원 치료로 회사 사람들도 많이들 이해를 하고 배려해 준 게 있어서 그때는 차마 엄마에게 가지 못하고 일에 매달리게 되었죠. 직원 몇몇들과 회사에 남아 야근까지 하고 있는 중에 엄마에게 어쩐 일인지 전화가 왔습니다. 응, 엄마, 미안.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내일 퇴원하는 날이지. 별일은 없어? 응, 별일 없지. 근데 하은아, 엄마가 너 일하는 중에 미안한데 내일 퇴원하려면 속옷이 좀 필요해서 오늘 늦게라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응? 속옷? 왜? 시어머니는 옆에 안 계셔? 응? 아니, 그게 바쁜 일이 생기셨다고 해서 내가 먼저 가보라고 했는데 속옷을 깜빡했네. 정 바쁘면 집에 들어가서 쉬고. 아니야, 괜찮아. 나도 이제 들어가려고 했고 안 그래도 이번에는 엄마 항암 치료하는데 한 번도 못 가서 마음에 걸렸는데 내가 속옷 챙겨갈게. 엄마는 내일 퇴원하면서 입을 속옷이 없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간병하는 시모가 저에게 연락도 없이 엄마 곁을 떠났는지 궁금했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회사를 나와 엄마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 앞에 도착한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나던 역한 냄새가 엄마의 안방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안방 문 앞에 가서야 그 냄새가 알코올 냄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안방 문을 열자 바닥에 널브러진 소주병들과 이미 잔뜩 취해 드러누워 있던 시모를 발견하게 되었죠. 난장판이 된 엄마의 안방 모습에 놀란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드러누워 자고 있는 시모를 깨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 좀 보세요. 아이, 뭐야?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또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 하려고 왔냐? 아니, 저희 엄마 집은 어떻게 하시고 여기서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어머니가 왜 저희 엄마 집에서 술을 드세요? 아유, 또 그놈의 잔소리. 네 엄마를 뭘 더 어떻게 돌보라는 거야? 어차피 너네 엄마 별 가망도 없다면서. 다 죽어가는 사람 미련 때문에 끌고 가면 다시 살아나기라도 하니?
같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역겨운 줄 알아? 아주 착한 척은 지가 다 해요. 야, 너네 엄마가 그렇게 착해? 웃기시네. 착한 사람은 그런 병에 걸리지도 않아. 착한 척만 하고 뒤에서는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그런 병에 걸리냐?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착한 척을 하면 뭐해? 곧 죽을 병을 걸렸는데. 애미야, 어쩐데? 사돈 아주 가망이 없다지? 사돈 곧 죽으면 이 집 텅 빌 텐데. 니네 엄마 집은 내가 쓰면 딱이겠다. 너도 나랑 사는 게 싫으면 네 엄마 죽고 나서 이 집 나 줘라.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죠. 어떻게 아픈 엄마를 둔 딸에게 그렇게 못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화가 머리끝까지나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리곤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우리 엄마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는 시모의 뺨을 후려치게 되었죠. 한 대 맞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따지고 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시엠이 뺨을 때린 거야? 너 아주 미쳤어. 당장 우리 엄마한테 한 말 취소하세요. 뭐? 야, 내가 없는 말 했어? 네 엄마 대장암 3기라며 곧 죽는다는 내 말이 틀려? 결과는 뻔한데 너랑 네 엄마가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쓸데없이 돈이나 쓰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어디 못 배워먹어서 시어머니 뺨을 때려? 너 내가 말할 때마다 따박따박 따지고 드는 거 보고 애미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따위인가 싶었는데 네 애미 저런 병 걸린 거 보니까 대충 알겠다.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아니면 욱현이한테 네가 시애미 뺨 때린 것부터 전부 다 말할 거니까. 하세요. 그동안 우리 엄마 신경 쓴다고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당신 때문에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니 많이 다투고 있었는데 뭐가 무섭겠어. 우리 엄마 모욕하는 사람을 엄마랍시고 감싸는 남편이라면 나도 그런 남편 따위 필요 없으니까 어디 당장 전화해서 말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술병 들고 나가요. 이미 뺨까지 때린 마당에 저도 지긋지긋한 시모와 연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런 모욕까지 당하고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머리를 숙일 수 없었어요. 저는 이혼할 결심을 하고 시모 가방에 술병까지 챙겨 넣어 시모를 엄마의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한참 동안 화를 시키던 저는 엄마의 속옷을 챙겨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을 가는 동안 그 사이 시모는 아들에게 자신이 당한 수모를 고자질했는지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가 오고 있었죠. 남편의 전화도 무시한 채 병원에 도착한 저는 잠들어 있는 우리 소중한 엄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희생하며 고생하던 엄마였는데 보강 한번 못 시켜드리고 몹쓸 병에 걸려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못된 시모에게 무시까지 받은 생각을 하니 감정이 더 북받쳐 올랐죠. 우는 소리에 엄마가 잠에 깨기라도 할까 싶어 저는 환자 병실을 나서 복도에 있는 화장실에 가 숨죽여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감정을 추스르고 저는 다시 병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시모와 있었던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곳에서 다툴 수 없던 저는 남편을 끌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엄마 때렸다는 게 사실이야? 그래, 내가 당신 엄마 뺨 때렸어. 근데 내가 이유도 없이 때렸을 것 같아?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집에서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듣고서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를 부리는 거야? 그래, 엄마가 장모님 돌보는 게 피곤하셔서 잠이라도 푹 자려고 소주 한 병 하셨다고 들었어. 그런데 당신이 이유도 묻지 않고 장모님 댁에서 술 먹은 것 가지고 뺨을 때렸다며? 당신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널브러진 술병 사진이라도 보여줄까?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 얼마나 모욕했는지 알아? 우리 엄마 죽으면 그 집 자기 달래. 곧 죽을 사람한테 뭐하러 헛돈 쓰냐면서 우리 엄마 죽을 거니까 그 집 달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그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니? 나 당신 엄마 뺨 때린 거 후회 안 해. 아니,
오히려 더 속 시원하게 행동 못해서 후회스러울 뿐이야. 뺨 때린 걸로 고소를 하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하고, 우리 당장 이혼하자. 뭐? 내가 지금 이혼하자고 온 거야? 전후 사정 듣자고 온 거잖아. 아니, 근데 갑자기 이혼 얘기는 왜 나와? 우리 엄마 아프기 전에도 말했었잖아. 당신 엄마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아까 엄마 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아주 확실해졌어. 나 당신 엄마랑 조금도 더는 못 살아. 아니,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 우리 엄마가 아무리 생각이 없다고. 설마 그런 소리를 정말 했겠어, 며느리한테? 사돈한테 그런 소리 했다고 하면 내가 믿겠냐고. 이서방, 내가 자네 어머니가 한 다른 행동까지 말해주면 그때 믿겠는가? 남편과 열을 내어 다투고 있을 때 아까 잠깐 복도에서 한 우리 대화 소리에 잠이 깼는지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어요. 엄마, 아픈데 여기까지 왜 나왔어? 내가 지금까지 우리 하은이 괜한 시집살이 살게 될까 싶어 아무 말도 안 했다만 자네 어머니가 나랑 있는 동안도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겠네. 그리곤 엄마는 저에게도 하지 않았던 시모와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엄마를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한 것과 달리 시모는 아픈 엄마에게 여러 핑계를 둘러대며 놀고만 있었습니다. 평소 항암 치료로 엄마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병실 옆에 앉아 엄마를 도와주기보단 휴대폰 게임에 빠져 엄마의 부탁을 듣지도 않았고 친구와 약속이라도 생기면 자리를 자주 비웠다고 해요. 거기다 제가 기력을 회복하려고 챙긴 음식을 간이 된 음식이라 환자에게 좋지 않다며 자기 혼자 다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착한 엄마 성격에 좋은 것을 혼자 먹는다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 시모의 음식까지 같이 챙겨 주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제가 엄마에게 한 노력은 전부 엉뚱한 시모의 입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 치료를 다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치 휴가라도 온 것처럼 몸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밀린 설거지와 집안 청소 모두 겨우 기력을 찾은 엄마가 했다고 해요. 거기다 자주는 아니지만 엄마 집에 친구들까지 불러 술판을 벌였다고 했죠. 뒤에서는 그러면서 제 앞에서만 열심히 정성껏 간병하는 척 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가족이라 생각했고 같은 엄마라는 입장이라 생각해 믿었던 시모인데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또 실수를 해서 괜히 아픈 엄마에게 더한 고생을 안긴 것 같아 너무 속상했고 그런 시모에게 겨우 뺨 한 대밖에 때리지 못해 너무 아쉬웠습니다. 눈앞에 있다면 뺨은 물론이고 어디 한 군데라도 부셨을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거야 이서방 자네의 몫이네. 그리고 나는 우리 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딸 더 이상은 그런 여자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 수 없네. 자네가 우리 딸 사랑한다면 두말하지 말고 이혼해 주게.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일이야 어찌되었건 우선 제 어머니가 잘못한 행동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소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은 우리 엄마를 익히 알고 있던 남편은 그제서야 시모를 대신하여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우선 아픈 엄마가 걱정되었던 저는 엄마를 모시고 다시 병실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회사를 출근하기 전까지 옆에서 엄마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면서 저는 이혼 전까지 엄마 집에서 지내려 제 짐을 챙기러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집안에 있을 시모 때문에 또 싸움이라도 생길까 싶어 걱정이 되었지만 긴장하며 들어간 집에서는 시모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혹시나 시모와 마주칠까 싶어 우선은 제 짐을 챙기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회사를 마치고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아,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우리 어제 일로 할 말 다 했다고 생각해. 나도 우리 엄마 감쌀 생각 없어. 나도 무엇이 옳고 잘못됐는지는 판단할 줄 알아. 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이야기했어. 내가 너랑 장모님께 들은 이야기를 말하니까 당황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데 그거 보니까 정말 정 떨어지더라.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리고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를 놓칠 순 없어. 엄마가 자신의 잘못을 정말 반성하고 사죄하기 전까지 절대 보지 않을 거고. 앞으로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하는 일 없도록 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편은 저와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거짓말을 일삼는 시모의 모습에 실망하여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았던 저는 우선 남편과 잠시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리곤 엄마 생각만 하며 엄마 옆에서 직접 간병하며 지내게 되었죠. 다행히 엄마는 항암을 마치고 나서 암의 크기가 줄어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의 결과도 만족스러워 회복을 하면서 나머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 사이 계속해서 자신의 진심을 보이며 용서를 비는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제는 시모에게 있었으니까요. 제가 뭐라고 부모와 연을 끊은 남편에게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신에게는 저와 장모님이 있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어쩌다 시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시모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려서 자기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저와 남편의 욕을 하면서 잘 지낸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인지 마지막에 투자한 사업으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듣게 되었어요. 망하더라도 아마 평생 볼 일은 없겠지만 우리한테 빌붙으려 괜한 연락이 오지 않게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완치 마지막 단계라 몸도 많이 회복한 상태예요. 완치 판정을 받으면 우리 가족 다 함께 많은 추억을 쌓으러 다니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도 많이 좋아져 여행 다니기 딱 좋을 때다 싶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며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길 바라겠습니다.